네, 저는 평생 열린 네트워크로 성장해온 휴네스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의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계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의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계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트워크가 참 많은 뜻이 있는데 저는 인터넷 네트워크로 인생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하이텔을 만나서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거 해왔고, 인터넷 동호회죠. 네. 그 다음에 다음, 네띠양, 네이버,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평생 제가 만난 사람들은 거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였어요. 네, 그리고 외국 장기 여행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도 이런 네트워크로 계속 관리해서 이제 이 사람들 통해서도 많이 컸고, 그러니까 혈연, 학연, 지연보다 완전 몰랐는데 인터넷 통해서 만난 이런 네트워크가 제 삶의 더 중심이 된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니다. 탈무드 살롱. 네, 저는 이제 탈무드 하브루타 쪽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야 된다는 그런 소명감 때문에 그 2010년부터 카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 하고 또 정보도 많이 발산하고 그랬거든요. 그 카페 이름 좀 알려주시죠. 한국 하브루타 연합회라고.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교정돼 있고, 지금은 그때 만났던 분들이 이제 저한테 교육받고 또는 뭐 이렇게 각 분야에서 하브루타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이제 연합회로 뭉친 거죠. 그래서 전국에 네트워크망이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몰랐던 분들인데 다 인터넷 통해서 그렇죠. 만나신 거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나고 하면서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교육받거나 해서 만난 건데, 그분들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대한민국 교육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유대인의 좋은 점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개인의 삶도 좀 바뀌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니까 훨씬 더 확산이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 시대에 저도 선생님처럼 천리안이나 하이텔이나 이런 것 좀 하다가 네. 주로 미국에 이제 건너가서는 그런 것보다는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다시 2010년에 와서는 그런 하브루타나 탈무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점점 인터넷 중심의 네트워크로 변해가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 이제 살롱 문화라고 하는 게 요즘에 유행인데,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거 너무 피곤하다. 취향 중심으로 좀 느슨하게 모이고 싶다. 뭐 이런. 예. 지금은 그런 모임들이 많아지고 있죠. 네. 뭐 동호회도 많아지고 다양하게 발달해서 뭐 원하면 어디든지 찾아보면 많고요. 실제로 저는 유대인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뭐 네트워크가 있으면 들어가서 같이 뭐 줌 미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거 배우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거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명해진 사람들이 성공 비결을 추적한 책들 보니까 결국은 인맥이고 네트워크더라고요. 포뮬러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했고, 뭐 마스터리 법칙을 봐도 사실 천재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 네트워크 관리를 너무너무 잘해서 사람들한테 배우고 자기 명성을 잘 관리하고 그랬더라고요. 네트워크가 예전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구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한 사람이 태어나면 대략 150명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갔는데, 요즘에는 관심사 타고 가면 그냥 뭐 수백만 명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금방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고 의견 교환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시대에, 이 탈무드 시대 때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의 네트워크를 함께 성장하는 비결을 배워오면,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때문에 성장하면서도 피곤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트워크를 집단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꾸준하게 잘 관리한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일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흩어져 살았더라도 디아스포라와 디아스포라 간에 항상 연락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연락이라는 게 처음에는 종교적인 의문점에서 시작해서 서신교환을 하던 게 이제 거기에 모든 정보를 담는 거죠. 상품 정보, 지역 정보, 환시세 정보.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그 당시 이렇게 지역별로 고립생활이다시피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독보적으로 여러 군데의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미리 흉작이 나고 어느 지역에서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은 단지 이 상품을 위치만 주는 것으로 해서 큰 돈이 생긴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환거래를 했는데, 그러니까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틀릴 적에 당시는 금은이 돈이었었는데, 그걸 서로 바꿔주기만 함으로써 중간 차익을 걷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당시의 정보는 지금에 비해서 상품
적인 가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부여를 했고 또 그들 간에 신뢰로 그러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심지어는 외상거래나 어음거래를 발달시켜온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이제 지역별 경제를 주도할 수뿐이 없었던 거죠. 한 마을에서 대략 몇 마을과 이렇게 서신거래를 했다 이런 기록도 혹시 있나요? 아니 그거는 뭐 특별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중세나 이런 데 보면 각 디아스포라마다 사실은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들 간에도 의견이 틀리다거나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 시대에 이미 수석 랍비격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학문적인 깊이가 깊고 숭앙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수석 랍비의 역할을 한 걸로 봐서 그 지역들이 대부분 다 같이 통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주로 이제 그런 그 영적인 지도자들, 랍비들 중에 뛰어난 랍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학파를 이루고 사는 그 지역이 중심이 돼요.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조금 넘어가서는 이제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 바벨론 지역으로 넘어가고요. 나중에는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동유럽. 그러니까 지금 리투아니아 지역 같은데 그 유대인들의 아주 유명한 랍비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뭐랄까 핵심적이 많이 옮겨 다녔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 토라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면 편지들이 오가고 그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무용로가 되고 그래서 저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도 가능했다. 토라라는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런 유산이 유대인들을 똘똘 뭉치게 했던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랍비가 유럽 곳곳에 계속 편지를 왔다 갔다 했을 거고 그게 기간이 뭐 2000년 넘게 계속 그렇죠. 지속되어 왔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만든 뭐 규칙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탈무드죠. 탈무드 안에 구체적인 그런 율법들, 상거래할 때 율법들 그런 게 다 있어요. 뭐 이익은 6분의 1 이상 남기지 마라. 그 다음에 상거래할 때 책임질 일이 있으면 고객한테 정보를 정할 때 반드시 그 흠 있는 것도 다 제공해서 그 고객이 충분히 그 물건을 선택하는데 그 참작해서 하라고 그런 것도 있고 연기 속이지 말고 줄자 속이지 말고 도량형 속이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탈무드에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이 토론하는 게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상거래할 때 매우 중요한 율법을 만드는 하나의 참고 자료거든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유대인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데 유대인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구글도 하나의 플랫폼이고 페이스북도 하나의 플랫폼이고 지금 호텔스닷컴 이런 것도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이 플랫폼을 만들려면 이 프로토콜, 규칙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 규칙을 잘 만드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워낙 법에 대해서 잘 아니까 상세하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 잘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플랫폼을 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럽게 생각하는 게 그런 유산들이 정말 유대인들을 강하게 만드는데 그걸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문화적 유산들을. 그게 이제 유대인들 하나님한테 꼭 그 계약의 민족이다 보니까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전통들이 지금까지 이어와서 사업적으로 번창한 것이 지금의 유대인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익을 1 이상 남기지 말라라는 그런 네, 있어요. 네, 16% 정도. 사실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 막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정교하게 네네. 고쳐가면서 서로 협상해가면서 서로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지혜를 모았는데 그게 기록으로 다 남아있잖아요. 네네. 탈무드에 네. 아주 제가 특히 연구하는 분야가 그거예요. 너지킨이라고 네 번째 주제거든요. 네. 탈무드는 주제별로 돼 있잖아요. 네 번째 주제가 이런 비즈니스 거래에서 서로 책임을 질 일이 뭐고 또 어떻게 배상하고 이런 거래 속에서 생기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정교하게 토론을 합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처음에 못 모르고 선택했다가 조금 다른 쉬운 거 놔두고 왜 제일 어려운 걸 선택했냐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오늘날에 계속 배울 점이 많기 때문이니까. 그럼요. 저는 정말 그거 하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다른 주제들은 굉장히 정교적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유대인만 좀 써먹을 건데 이거는 상업거래라 모든 그 인류가 다 배워도 괜찮을 그런 거거든요. 근데 되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네. 제가 번역한 책 중에서는 유대인 비즈니스의 비밀, 탈무드라는 책에 조금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충분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연구해서 책으로 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너지킨에 나오는 그 탈무드의 지혜가 사실 1000년, 2000년 전에 쓰여진 것들을 네네. 재해석한 거지만 네. 그게 또 미국 랍비가 재해석한 거죠. 그 예, 책이. 케헤나, 예. 예. 그러면 한국에 좀 가져와서 우리도 배우고 싶은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예. 그런 것 좀 굉장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쉽게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해야 되나, 그런 걸 배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뭐 그런 걱정도 들고요. 제가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운데 네.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데 호텔스닷컴 사장이 그 이야기한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지만 굉장히 배우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접근하는데 약간 장애물이 돼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까칠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의견이 다 틀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단결을 할 수 있고 그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중재하고 재판하는 사람이 사실은 랍비예요. 네. 어떤 형사적인 법정에 가지 않더라도 그 랍비가 그걸 대부분 다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유대교는 사실은 랍비 유대교라고 불려요. 그렇죠. 랍비가 사제가 아님에도 랍비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 그런데 독단적으로 그런 걸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양반이 탈무드라는 이런 국제법 기본 정신을 가지고 거기서 합당한 이론과 그 저거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가장 학식이 많은 랍비의 의견에 순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탈무드에 나오는 그 네트워크 유지 비결 이런 걸 좀 맛을 보고 싶은데요. 그 구절들이 좀 있을까요? 네, 피르케이 아보트 1장 4절에는 너의 집을 현자들이 모이는 집이 되게 하라. 5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의 집을 개방하라. 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자들처럼 아주 존경받는 분들도 오게 하고 또 좀 가난한 사람,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도 집에 오게 한다면 네네. 항상 그 마음속에 나눔이 있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가장 좋은 지혜는 공동체를 돌보는 거거든요. 돌보는 것이 곧 나눔에 해당되니까 지금은 회당이 그 역할을 하죠. 네네. 회당이 보통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요. 보통 1km, 1km 회당을 중심으로 1km 반경 안에서만 그쪽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 그 회당을 참여할 수 있어요. 걸어서 15분 거리 이내. 예, 그러니까 한 1km 정도 되니까. 네네. 그게 성경에서는 2000 규빗이라 그래요. 아하. 한 규빗은 50cm니까 네. 약 1km 정도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할 때 본진과 그 하나님의 언약궤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요즘에 해당인 거고 이제 그 본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해당 주위에 모여 사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해당에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해당이 많아요. 같은 지역에 얼마 안 되는 그 유대인 지역이라도 그렇게 쪼개져 구역처럼 돼 있기 때문에 해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돕는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서로 구역 싸움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장 가까운 데 가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가난한 사람과 현자들이 모이는 역할을 지금은 회당이 하고 있어서 이게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관이죠. 거기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하잖아요. 예배도 보고 공부도 하고 또한 가난한 사람도 돌보는 그런 구제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일 장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모임 주도하고 이걸 이끌 수 있는 구심점이 있다면 훨씬 더 네트워크가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랍비가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벌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무역을 한다 그러면 그 무역이 사실은 랍비 중심으로 되는 거야. 왜? 랍비를 통해서 정보가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랍비가 그 시나고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유대인한테 시나고고라는 건 사실은 학교라는 의미가 더 커요. 가서 예배를 보는 것보다. 그래서 그 아이들 불러 모아서 의무 교육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시나고고의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거기 쿠파가 있어가지고 그 공동체 모든 복지 제도가 거기서 이루어져요. 쿠파에서 생활비를 가져간다거나 거기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진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의료, 장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를 벗어나면 유대인들은 사실은 혼자서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한 모든 게
이 탈무드의 아래에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 이론들도 사실은 탈무드를 잘 알아야지. 그리고 잘 모르면 랍비한테 물어보고 랍비의 뜻에 쫓아가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2000년 이상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사는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늙은 사람을 다 케어를 해줬거든.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일종의 사회주의 시스템이지. 심지어는 공산주의 시스템이지. 그러니까는 버는 건 능력껏 벌되 일단 파라는 그 복지 시스템에 돈을 내놓으면은 그거는 공동체의 약자를 우선적으로 케어하면서 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들은 2000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실은 자본주의 이론이나 공산주의 이론이 사실은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의 삶의 방식에서 다 나오고. 좀 더 붙이자면 기독교와 이제 유대교를 비교한다면 기독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발달한 종교예요. 유대교는 탈무드를 중심으로 발달한 종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는데 좀 약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요. 물론 이 탈무드가 구전율법을 썼잖아요. 구전 토라 또는 구전율법, 장로의 유전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이거 예수님이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장로의 유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도 인정한 걸 왜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기독교인이십니다.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장로의 유전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장로의 유전을 배웠거든요. 그래도 율법대로 사시고 그 뿌리가 다르다 보니 이런 그 신앙 생활도 많이 달라요. 근데 유대교 장점이 그거예요. 탈무드를 중심으로 어떤 구체적인 규칙이 있고 그 삶에 적용하려고 쓰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아주 구체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원칙들이 이미 탈무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천주교든지 개신교든지 이거 합쳐서 이제 기독교라 하지만 성경의 어떤 가치들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더라. 그런데 탈무드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세세한 삶의 갈피갈피해서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실천이 강하다. 실천이 강하면 열매가 있고 기독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유대교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배울 때 그 점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초기 기독교도 사실은 유대교만큼 그 공동체 정신이 강했어요. 초기 기독교도 같이 모여서 그 니꺼 내꺼 없이 이러한 그 삶의 형태를 갖고 살았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기독교가 좀 분열이 되기 시작했냐면 이 세속적인 정치 세력이 기독교를 찾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교리를 제정해 나가고 하면서부터 사실은 기독교가 그 말씀을 토대로 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세속적으로 변한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방정교회 같은 데하고 우상숭배 문제 같은 걸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결국 분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더 세속화되니까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한 갈등과 이런 게 점점 더 기독교 내의 종파들 간의 거리를 띄우면서 그러면서 그 초기 기독교의 어떤 공동체 정신을 좀 잃어가 버린 그러한 현상이 되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성과를 잘 내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배우고 싶은 게 이제 이 네트워크에 주목하는 건데 요즘에도 이 미국에서 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실리콘밸리 그 기업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잘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햇세드 정신이 담겨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실리콘밸리의 가장 유명한 그 햇세드 정신은 사실은 페이팔 마피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이팔 마피아라는 건 언론에서 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페이팔이라는 업체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중심에서 성공시킨 창업 기업인데 그 페이팔을 키워가지고 이베이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해요. $15억 받고.
받고 그리고 그 당시 페이팔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 돈을 자기 지분대로 다 나눠 갖고 큰 돈이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또 다 창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땡겨주는 모습이 정말 마피아처럼 대단한 단결력으로 서로를 밀어준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그 페이팔 마피아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제가 좀 페이팔 마피아의 중심에 있었던 피터 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피터 틸. 예, 네.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친구는 로스쿨을 나왔어. 그래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네.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벼 하고서 네. 그만두고 그 금융계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융계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돈을 좀 벌고 자기가 헤지펀드를 하나 차려요. 그러면서 이 스탠포드 출신인데 여름학기 강의를 스탠포드 대학에 나가서 가르쳐. 야 진짜 다재다능하다.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수강생이 6명뿐이 없어. 네. 폐강 안 시켰네요. 네. 근데 그 6명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인데 피터 틸 교수를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제 상의를 하니까 피터 틸이 야 그거 나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같이 네. 창업을 해요. 네. 그런데 몇 번 실패를 해. 어. 그러니까 실패를 할 때마다 아이템을 바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만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인적 자원끼리 그러네. 결합을 하고 아이템은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외국 거, 네. 다른 거 갖다가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적 결합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메일로 돈을 전송하는 그 페이팔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제 성공시킨 사업이에요. 근데 그걸 똑같이 하는 친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야. 네. 이제 그 친구 이름이 앨런 머스크야. 아, 네. 그 유명한. 근데 유대인은 특징이 네. 앨런 머스크는 유대인 아니죠? 앨런 머스크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네. 근데 네. 그 친구도 저 남아공 출신이고 해가지고 네덜란드 계 유대인의 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네. 하여튼 예.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네네. 근데 유대인은 특성이 뭐를 하면 그걸 독점을 해야지 이게 경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둘이 만나서 합의를 해요. 야, 네. 우리 이러지 말고 하나로 뭉치자. 네. 해서 피터 틸하고 머스크가 이제 하나로 합칩니다. 그 페이팔이 이제 승승장구에 성공을 해서 이베이에서 이제 그걸 사가고 난 다음에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제2의 창업을 하는데 자그마치 10억 달러 이상의 큰 회사들이 7개가 탄. 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앨런 머스크의 이제 테슬라, 스페이스X, 그 다음에 링크드인. 리드 오프만의 링크드인, 그 다음에 유튜브, 스티브 첸하고 이 친구들이 유튜브를 성공시켜. 그 다음에 한국에는 잘 모르지만 엘프라는 게 있어. 미국에서는 유명한 그 옐프 아니에요? 옐프. 네. 그 다음에 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큰 돈을 팔린 야머라는 거. 그 다음에 피터 틸 스스로가 만든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펠런티어. 이 7개가 다 10억 달러 이상짜리의 회사로 큰 거예요. 그리고 피터 틸은 창업이 아니라 이런 창업가들을 도우는 컨설팅과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해요. 그래서 피터 틸이 사실은 뭐를 했냐면 유대인들은 뭔가 싹수가 보이면 아주 처음에 대규모로 거기다 투자를 해줍니다. 네. 그런데 피터 틸이 당시 페이스북한테 초기 투자를 해요. 아. 그래서 지분을 10%를 받아라. 그 당시는 그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네네. 상장이 되기 전이니까. 그때 뭐 한 1,000만 달러인가. 네.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네. 그 돈을 가지고 그 지분의 10%를 챙겨. 네. 하여튼 그러니까 우선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 같은 유대인인데 저거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확실히 초기 투자를 확실히 해줌으로써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헤세드 정신이라는 게 이렇게 금전적인 돈뿐만 아니라 필요한 마케팅은 마케팅, 그 친구한테 필요한 인적 자원이면 인적 자원, 뭐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뭐 IPO 전문가면 전문가, 적재조세 필요한 사람들을 그거를 딱딱 짚어서 해주는데 혼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때로 몰려서 해줘. 그러니까 웬만하면 성공시키는 거야. 잘못하면 잘못하는 부분을 코치하고 필요한 사람을 대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실리콘밸리의 유대인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이 피터 틸을 중심으로 한 이 페이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헤세드 정신이에요. 네. 아주 헌신적으로 성공시키는 거. 이 사람들도 원래는 서로 몰랐던 사람들인데 창업 정신으로 뭉쳐가지고 그렇죠. 서로 또 아낌없이 도와주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이런 네트워크를 한국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게 최근에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네. 성장 마인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을 성장시키려고 하면 자동적으로도 그 좋은 영향을 받아 자기도 성공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집단적으로 일어나는데 서로 이기적인 마음 갖고 있으면 네트워크 만들기 어렵고요. 그 안에서 협력이 일어나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뭐 10도 되고 100도 되고. 그래요? 예, 시너지 효과라는 게 그냥 단순히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엄청나게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집단 지성, 협력의 그 파워를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게 제다카를 통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협력을 할 때 장애물이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만 다 가지려고 하고 그런 욕심들을 버릴 때 이 협력이 가능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다카를 가르칩니다. 이 돈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먼저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걸 가르치기 때문에 벌써 사람이 그렇게 다르죠.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정부가 뭐 중간에 개입할 여지도 없었고요. 나라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돕는 협력 관계가 이루어진 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토라 또는 탈무드에 나오는 어떤 제다카 정신이 회당 중심으로 계속 발현됐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그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에서 볼 수 없는 그 따뜻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주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초정통파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평생 토라 탈무드만 공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있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종교생활 못하겠다. 평생 그 짓은 못하겠다. 네. 그래서 나온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런저런 경험을 하죠. 뭐 안식일 안 지키면 네, 진짜 네. 죽는가 보다 하는데 첫 안식일 지켜보니까 안 죽거든. 페이스북에 축구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완전 초정통파는 아니어도 정통파 유대인 가문의 그래요? 사람이었는데 네네. 이제 바 미츠바 성년식을 하면서 이제 고르라고 한 거죠. 너 계속 종교생활 할래? 아니면 그냥 나가 살래? 그러니까 나가 살겠다. 난 네. 무교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 살면 이제 세상적인 즐거움, 돈도 많이 벌어보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살지만 이런 유대인 사회 안에서의 따뜻함이 있거든. 서로 도와주고 애쓰고 뭐 힘들면은 막 위로해주고 이런 분위기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못 잊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공동체 계속해서 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주커버그도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올 거라 기대하죠. 아, 네네. 그 이제 이미 돌아온 사람이 스필버그예요. 아. 제가 스필버그가 다니는 해당에 가봤거든요. 네네. 이제 그 어머니가 하는 밀키웨이라는 뭐 그런 살롱 비슷한 그런 커피숍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한 유대인들도 그 따뜻함을 못 잊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한테 전도하지 않아요. 네. 유대인인데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 하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면 받아들이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유명한 영화 감독도 굉장히 많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종교 생활,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뭐 코쇼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그런 공동체의 따뜻함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 사회의 따뜻함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돌아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적으로는 어떻게 할지가 되게 궁금해요. 이렇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라는 게 그냥 따뜻함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기 민족 도와야 된다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보이냐면 이스라엘에 세계적인 연구소가 몇백 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성공한 유대 기업가들은 자기 조국의 연구소를 내므로써 나름대로 그 마음의 빚을 갚는 거야. 자기가 조국을 떠나 있지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걸 표하는 거고, 또 이런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가들은 이스라엘에서 창업하는 창업가를 도우는 게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조국을 도우는 거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창업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국제문제 무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컨퍼런스나 포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무대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무대에 나오면은 그 친구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도와. 그래서 그 조그만 이스라엘에서 나온 창업가들이 나스닥에 상장된 숫자가 유럽 전체의 창업기업보다도 많다는 얘기야. 그건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길을 다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공동체에 대해서 해야 할 근본적인 마음가짐과 태세를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창업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0~90%가 대학 졸업하면 어디에 취직할까 고민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창업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즘아 펀드처럼 뭐 수없이 많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정부적으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지식 중심의 이런 서비스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유대인들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조업이나 이런 거 못해요. 땅이 너무나 좁고 물도 별로 없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지식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기술 특허라든가 뭔 특허 이렇게 새롭게 원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팔기만 해도 히브리대 같은데 또는 와이즈만 연구소 그다음에 또 테크니언 공대 이런 데서는 그런 기술 개발해가지고 팔기만 해도 1년에 몇 조씩 벌어요. 근데 앞으로의 사회는 더욱더 그게 심해지는데 그러려면 교육부터 바뀌어야 된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 때 미래창조과학부 만들어갖고 창업을 지원하려고 많이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정작 젊은 사람들이 수용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 아이디어를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려고 다 준비해놨지만 정작 그걸 지원해줄 만한 사업 아이템, 창업 아이템 이게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뭐 전국의 창업센터 만들었어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 또 하나의 장점은 또 바르 미츠바를 통해서 종잣돈을 중학교 때부터 만들어요. 그러니까 13세가 바르 미츠바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 6년 동안 부모님이 경제를 가르쳐 줍니다. 부모님이 대신 굴려주죠, 그걸. 그 돈이 이제 대학 갈 때쯤 되면 처음에는 4~5천만 원이었다가 1억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 잘 굴리기 때문에 돈이 불어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벌써 대학 졸업하자마자 돈을 충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창업을 하려고 생각하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대 교육 안에서도 창의적인 교육, 그다음에 물질적인 토대가 이미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다 갖춰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도 어려운데 걔네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잘한다 이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아 펀드처럼 잘하는 그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젊은 사람들이 공시족 40만 명 시대 이런 거는 좀 그렇잖아요. 예. 요즘은 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이들도 공시를 준비한다는데 그거 생각하면 너무 암담해요. 대학교 졸업하면 80~90%가 취직할 생각만 하는 이게 이스라엘에 비교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이 그 네트워크 힘이 강한 게 고대로부터 그렇게 경제를 주도하고 금융을 장악했던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들은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무이자 대출을 3번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2번 망하고 3번째 성공할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그래서 3번까지 자본을 대줘요. 현대에 와서는 이제는 투자 시스템인데 유대 벤처 창업가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97%예요. 네.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다 받아. 네. 그러니까 아이템이 형편없으면은 아예 아이템을 바꿔줘. 네. 될 만한 걸로 지네들이. 네, 네. 그래서 투자를 해. 네. 아니 성공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하여튼 성공시키는 거야. 네. 세드 정신으로. 네. 그런데 우리 벤처 창업가들 똑똑한 사람 참 많거든. 좋은 아이템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1.5%야. 너무 차이 난다. 완전 정반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의 힘이야. 네트워크의 힘. 네.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기 동족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하든지 그 사회 내에서
교회에서 자립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건데 이런 네트워크의 힘을 현대 교육에서도 인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MBA예요. 네. MBA는 실용적이고 가장 현대적인 교육을 시키지만 그러한 학문 내용 못지않게 그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인적 네트워크의 힘이 저렇게 하니까는 저렇게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현대 교육에서도 경영학은 그냥 석사를 학문 위주가 아닌 인적 네트워크와 같이 겸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생긴 게 MBA라고 봐야겠죠. 유대인들은 성경적으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돼요. 자기 동족한테는. 다른 이방 민족과 거래할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내에서는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자 못 받고 빌려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헤테르 이츠카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대줄 사람, 이제 기술이나 뭐 아이디어를 대줄 사람, 이 두 사람이 뭉쳐서 동업을 하는 거죠. 이게 헤테르 이츠카라는 제도. 헤테르 이츠카예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서로 책임을 지고 공동 운영을 동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그게 전통과 탈무드에 있는. 아 그래요? 예. 탈무드에 이런 말도 나와요? 헤테르 이츠카?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탈무드에 제가 번역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탈무드에서 투자 시스템까지 권장하는. 좀 복잡하긴 해도 어떤 도둑질을 하잖아요. 네. 그럼 도둑놈이 잡혀요. 네. 그러면은 도둑놈은 2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주는 게. 근데 이 권리가 있잖아요. 나중에 도둑 맞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도둑 맞았다. 그런데 네가 이 권리를 사주면 나는 물 한 병만 있으면 돼. 물 한 병만 있으면 그것만 나한테 주면 이 권리를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 입장에서는 도둑놈이 잡힐지 안 잡힐지 그걸 고려해 봐야 돼요. 치안이 좋으면 잡힐 거예요. 근데 치안이 안 좋으면 그 확률이 떨어지니까 이걸 주저주저 하겠죠. 치안 좋은 데서는 팔 수도 있죠. 근데 원 주인은 도둑 맞은 사람은 그때까지 나는 돈이 없어. 그 당장에 돈이 필요하니까 이 권리를 파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권리도 뭐 파냐 마냐 해갖고 토론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논리도 가지고 막 재밌게 토론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미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투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논리들이 참 재밌습니다. 이제 경제사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영 기법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와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옛날 고대로부터 뭘 드러내고 하는 거를 아주 꺼려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무역을 할 적에도 앞에 내세우는 사람은 기독교예요. 그들이 모든 자본을 다 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바지 사장은 기독교 사장을 내죠. 베네치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무역을 할 적에 돈을 대는 사람하고 실제로 앞에 서서 무역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그 조인을 해서 회사를 만들더라도 돈 되는 사람은 바깥에 드러나지 않게 숨어. 그래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 회사는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들은 계약서를 쓰고. 그래서 무기명 채권이나 무기명 증권 같은 게 사실은 유대인들한테 의해서 그게 개발이 돼요. 왜? 가능하면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거는 지금까지도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자본주의의 씨앗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그걸 유대인들이 만들어냈다라고 거론되는 것 자체를 싫어해.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경제를 주도하고 뭐를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뭐 이런 거 하여튼 얘기되는 것 자체를 싫어해. 네.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한테 좋은 듯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자기들 등 뒤에 기술을 꽂더라 하는 이러한 의식이 피해의식이 커가지고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면 유대인 단체에서 그 소송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옛날의 그 핍박과 그 학살의 그러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분들한테. 그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오랜 디아스포라 생활에서 만들어온 뭐 계약 관습, 투자 관습 이런 게 탈무드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게 또 오늘날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하고 사업하는 창업가들에게 또 스며들어서 제도화된 부분도 굉장히 많고 투자 시스템으로도 들어간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게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는 성공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도 지금은 인터넷으로 마음만 먹으면 엄청 열린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걸 잘 유지하려면 또 어떤 점을 배워와야 될까?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트워크가 공공선을 지향하라. 공동선을 지향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하는 말이든지 내가 하는 행동이 다음날 신문에 나왔을 때 그게 즐거울 거냐 안 좋을 거냐 그걸 먼저 판단하려잖아요. 네. 내 네트워크도 다른 사람들한테 권할 수 있는 네트워크냐 이 말이죠. 가입을 하게끔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는 부끄러운 것을 주제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은밀한 이런 N번방 이런 거 절대로 음성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공동의 비전이나 목표 그리고 사회에 도움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더 열린 네트워크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연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이 부합돼. 그러니까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 전체의 성장이 같은 방향으로 향해서 나가고 그러한 금전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문화 동아리를 한다거나 뭐 독서 동아리를 한다. 너무 의미에만 하다 보면은 그 영속성을 갖기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재미와 의미가 같이 있어요. 유대인들 공부하는 거 보면 절대 혼자 공부하지 않고 친구와 같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하는 게 어떤 친구 간의 우정에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식에 습득하고 이게 같이 가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연대를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재미도 있고 어떤 이러한 식의 연대를 해야 그게 좀 영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린 네트워크가 협력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초협력자라는 책 감명 깊게 읽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류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이기적인 인간으로 보고 경쟁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물건,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 이런 개념이고 반대로 행동경제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과 연대가 우리의 그 DNA이지. 그래서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이나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누구나 협력을 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뭐랄까요 이기심을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협력이 깨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안에 과자가 있다. 원래는 5개가 5명씩 하나씩 나눠보면 되는데 한 사람이 3개를 가져갔다. 그럼 나머지 4사람은요 2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걸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협력이 이루어지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잘 되잖아요. 이런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내려면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법들이 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또 하나의 그 인간 간의 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또 나도 그 사람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줄 때 서로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반칙을 하는 경우 욕심을 부린다거나 아니면은 나만 좋고 상대방은 피해를 입히는 제로섬 게임이 되면 어렵거든요. 이런 원칙들만 잘 지켜진다면 협력 사회는 쉽게 이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사람은 항상 그 안에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눌러줘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 토라의 가르침 계명적으로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욕심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계속 훈련을 통해서 또는 습관을 통해서 눌러주고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율법으로 돼 있어요. 그것만 잘 받으면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잘 성장하도록 쉽게 말하면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남이 잘 되게 하면 그 사람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나를 또 성장시키는. 그래서
천국과 같은 그런 소사이어티 그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노어 오스트롬 교수가 평생 그걸 연구했잖아요.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현상들이 인간 사회에 다 있는데 사실 공유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거는 항상 망가져요. 근데 그게 안 망가지게 잘 규제하는 제도가 잘 된 사회들이 있어서 그 디테일한 제도들의 핵심이 뭐냐 그거를 계속 연구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잘 만들면은 잘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줬는데요. 그게 이제 그 중간에 개입을 국가가 해주는 거죠. 네. 터키의 어떤 공유 수면에 고기를 넘은 어부들이 남획하니까 고기가 다 이제 더 이상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공동체가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물고기들이 새끼를 낳는 그 알을 까는 그런 시기에는 잡지 말고 또 어느 정도 인치가 안 되면 놔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족 자원을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회가 계속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협력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자기 혼자 잘 살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되고 그 안에 조합이 있으니까 또 조합 안에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잘 지켜가야 된다. 그게 공유지 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이 네덜란드에서 청어를 가지고 유럽 시장을 장악할 때 한 게 제일 먼저 만든 게 청어 품질 관리 협회를 만들어. 그래서 우선 그물코의 크기서부터 딱 정해. 그러니까는 진짜 디테일이다. 네. 작은 고기는 잡을 수 없게끔. 네. 그러니까 그물을 작은 고기는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끔 이걸 딱 정해.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의 것만 잡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소금에 절여서 나갈 적에도 아주 균질한 품질이 나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그 협회에서 출하되는 그 절임청어는 그거는 믿을 수 있다라는 시장의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때 한자 상인이 유대인들한테 패해가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런 식으로 그 친구들은 뭐를 하면 꼭 독점을 해. 네. 그런데 독점을 할 때 잘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속이지 않고 정도로 그 다음에 고객들을 위한 어떤 그런 서비스 정신으로 그러니까 그 외에 사실은 유럽의 길드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 파괴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현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고객 만족을 시킨 거야. 네, 중세 때서부터. 최고급 퀄리티의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의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뭐 길드가 아무리 강해도 그걸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은 걸 해요. 근데 유대인들 이야기 중에 이게 있어요. 한국 목사님이 미국에 건너가서 처음에 잡은 일이 그때 당시에는 청소업이었다고 해요. 청소업에서 한 건물을 맡겼는데 그 건물이 하필 유대인 관리자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밤에 이제 보통 청소를 하잖아요. 그 청소할 때 끝날 때쯤 그 사람이 한번 돈대요. 도는데 하얀 손수건에 하얀 장갑 딱 밑에 놓고 타일 바닥에 그 구두 뒤꿈치로 이렇게 비빈대요. 그게 때가 안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깨끗이 해도. 그런데 그렇게 딱 비비고 나서 보여주면서 이게 청소한 거냐고. 그리고 청소 안 할 건데 잘 안 하는 것만 이렇게 쓱 더듬으면서 먼지를 쓱 보여줘요. 이게 청소한 거냐고. 좀 고약한데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몇 달을 그렇게 하더래요. 네. 매번 와가지고. 그래도 나중에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다 체크해가지고 다 하는데 보통 그냥 다른 건물은 2시간 정도면 다 한대요. 네, 같은 네. 인원에. 여긴 4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죠. 네. 두 군데 가서 돈을 2배로 벌 수 있는 건데 못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한 6개월쯤 그렇게 시달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총으로 쏴 죽이고 싶더래요. 유대인 관리자를. 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유대인 관리자가 부르더래요. 그분이 이제 김 목사님인데 네. 미스터 킴 요즘 청소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어. 오.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건물이 10개 있는데 다 줄게. 와우. 당신이. 예. 일단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물량으로 몰아주네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에 가나 이 건물 주인들이 많아요. 돈 되는 건물은 다 유대인 치고 있어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눈에 들면
정말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근데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래갖고 또 망한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처음에 한번 선택을 받았어.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쌓이니까 이제 골프 치러 다니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 퀄리티가 떨어져. 바로 잘려요. 안 봐줘요. 예, 뭐 무역업계도 유통을 잡고 있는 큰 바이어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이야. 그래서 유대인하고 일단 계약을 맺으면 그 사람들이 가격 경쟁에 그렇게 금방 상대방을 바꾸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하고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품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면은 그건 네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신뢰 관계가 한번 형성되면 잘 안 바꿔요. 이제 자기가 특별히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확장되기도 쉽고 원래 큰 규모로 사업하던 사람들이라 한번 그 좋은 사이클에 들어가면 엄청난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열린 네트워크로 함께 성장하라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나의 성장과 타인의 성장을 응원하라라는 햇세드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현명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라 이런 얘기도 해봤고 신뢰관계 얘기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기서 또 어떤 점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 편에 저희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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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